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고향 프로의 김승률입니다. 드디어 돌아온 반도체 2부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늦게 돌아온 점 깊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1부에 이어서 반도체 종류와 한국 반도체의 현 주소를 짚어볼 텐데요. 혹시 반도체 1부를 아직 안 보셨다면 1부 먼저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는데 뭐 바쁘시면 꼭 안 봐도 돼요. 오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이 두 반도체가 모두 들어가는 대표적인 기계가 바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면 두 반도체의 기능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근데 갑자기 컴퓨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우리한테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보다 좀 더 쉬운 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무를 손질해서 여러 물건을 만드는 기술을 목공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을 목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요 목공에 빗대서 설명을 해 볼게요. 자, 목수가 식탁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커다란 그 나무는 하나 있어야겠고요. 이 커다란 통나무를 예쁜 식탁으로 만들려면 필요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요. 일단 목공 장비가 필요합니다. 나무를 자르고 깎고 다듬으려면 용도에 맞는 장비들이 있어야겠죠. 뭐 망치, 톱, 못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이런 장비를 보관해 두는 창고도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잘 정리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창고가 있으면 작업적인 물건들도 안전하게 보관해 둘 수 있습니다. 작업이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 다음에 이어서 만들 물건들도 이 창고에 보관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목공 일을 하려면 이런 창고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창고. 여기다가 장비도 보관하고 작업적인 물건도 하고 완성부터 보관하고 뭐 그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바로 목공 기술입니다. 당연하죠. 요 최고의 장비와 창고를 갖추고 있어도 목공 기술 자체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창고랑 목공 기술, 요 기술 그 자체 요 두 개가 있어야 목공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 목수가 작업을 시작합니다. 통나무를 자르고 다듬으면서 식판에 상판을 먼저 만들었어요. 자,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만 하랍니다. 장비하고 상판을 요 창고에 일단 넣어뒀어요. 내일 다시 할 거니까요. 자,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수를 한 명 더 불렀어요. 목수가 2명이니까 일이 더 빨리 되겠죠. 식탁에 다리를 만들어 붙이면서 식탁을 완성했습니다. 다 만든 식탁은 또 어디 둘까요? 일단 이것도 창고 안에 넣어둡시다. 창고 안에는 다른 완성품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자, 어떻습니까? 목공일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어렵지 않죠? 자, 목공을 하려면 두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창고고 다른 하나는 목공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목공소의 작업 환경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쉽게 생각해서 요 창고는 코딱지만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 널찍한 게 좋을까요? 당연히 널찍한 게 좋겠죠. 널찍한 게 좋습니다. 자, 클수록 좋죠. 당연하죠. 널찍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왕이면 정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 필요한 걸 쉽게 찾아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좋은 거죠. 예. 이것도 절대. 자, 크면 클수록 좋고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창고에 거의 필요한 동목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목수는 어떨까요? 예. 당연히 기술도 정교하고 작업 속도도 빠르면 최고겠죠? 실력 있는 목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자, 기술도 좋고, 예, 속도도 빠르다. 그럼 또 너무 좋죠. 그리고 또 목수 수 자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예, 기술은 이럴 때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맞죠? 예. 자, 좋습니다. 그럼 다 됐습니다. 창고는 크면 좋고 목수도 실력 있는 장인이 낫다는 걸 안다면 컴퓨터의 구조도 대강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컴퓨터의 구조도 크게 나누면 요렇게 창고의 역할을 하는 놈하고요, 또 목공 기술을 가지는 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로 글을 하나 쓴다고 해요. 워드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컴퓨터 어딘가에 그 워드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글을 쓰려면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우리가 타자 치는 대로 글이 나타나야겠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능력이 또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과 데이터를 사용하는 능력, 이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하고 저장하는 거하고 이 두 개의 구조가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 곳을 바로 기억장치라고 합니다. 기억장치. 예. 여러분 컴퓨터에 기억장치 다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잊지 않고 보존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컴퓨터에 게임을 설치하면 다시 삭제하지 않는 한 컴퓨터에 계속 남아있죠. 컴퓨터 안에 이 게임을 저장하는 창고 같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창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메모리 반도체라는 겁니다. 메모리는 기억이라는 뜻이니까 저장하는 반도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는 컴퓨터에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창고는 아까 이왕이면 클수록 좋다고 했죠. 컴퓨터의 저장 용량도 점점 커졌는데 그게 다 이 메모리 반도체가 나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처음에 사람들은 창고가 커지니까 좋아했죠. 많은 걸 저장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창고가 어느 정도 충분히 커지고 나니까 더 이상 더 크게 키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겠죠? 뭐 이미 100평이나 되는 창고를 뭐하러 또 돈 들여서 200평으로 늘리려고 하겠어요. 지금도 뭐 필요한 건 이미 다 놓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다른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창고에서 물건을 좀 더 빨리 꺼낼 수 없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 처리가 더 빨라지고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창고는 물건을 좀 더 빨리 꺼낼 수 있는 방향으로 또 한번 발전을 했습니다. 네. 클수록 좋다가 해서 어느 정도 달성이 되니까 이제 정리가 잘 돼서 빨리 데이터를 꺼냈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는 말이죠. 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컴퓨터에 이렇게 큰 장치가 들어갔었어요. 네, 하드디스크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엔 이거보다 더 작고 가벼우면서도 속도는 더 빨라진 이런 저장 장치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SSD라고 하는데 이것도 메모리 반도체의 한 종류죠. 자, 이렇게 컴퓨터에는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컴퓨터 안에는 목수처럼 직접 일을 하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 컴퓨터로 말하면 계산이나 연산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처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시키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죠? 그럼 컴퓨터 입장에서는 일감을 받는 겁니다. 그 일을 빠르게 처리해줘야 우리가 답답함을 안 느끼겠죠. 느려쳐진 컴퓨터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 일감을 누가 처리하냐? 바로 CPU라는 놈이 하는 겁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시키는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는 거죠. 우리는 컴퓨터를 할 때 기껏해야 키보드 누르고 마우스를 딸깍딸깍 클릭하는 정도죠. 근데 그런 간단한 행동도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전기 신호가 쏟아지는 일거리인 겁니다. 이걸 다 처리해 주는 게 바로 CPU죠. CPU. 이해되십니까? 자, CPU도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계산, 연산 능력을 가진 반도체를 바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저장을 주로 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라고 했다면 이건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당연히 계산, 연산 능력이 더 빨라지는 것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루에 식탁 하나 만들던 목수가 10개, 100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한다면 그게 곧 성능이고 능력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두뇌에 해당하는 게 바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정리하자면요. 컴퓨터의 구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정보의 처리와 정보의 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반도체가 들어가는데요. 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바로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이를 저장하는 반도체를 바로 메모리 반도체 라고 합니다. 컴퓨터 성능이 나날이 좋아졌다는 뜻은 다시 말해 이 두 반도체의 성능이 발전했다는 말입니다. 반도체의 두 종류 이해하시겠죠? 자, 제가 컴퓨터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기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손에 든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도 뭐 작은 컴퓨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요즘 전자기기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같은 전통 가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계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집 구조를 스스로 인식해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청소를 하죠. 식당에는 서빙하는 로봇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희한한 기계들이 등장할 수 있는 이유도 다 그 속에 탑재된 반도체 덕분입니다. 앞서 봤듯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일을 처리하는 반도체나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반도체가 계속 나온다면요, 언젠가는 우주소년 아톰도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요즘 인공지능 AI가 점점 우리 일상에 등장하고 있죠. 자, 바로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는 어떤 반도체가 더 많이 발전을 할까요? 메모리 반도체가 더 발달할까요?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가 더 발달할까요? 물론 둘 다 발전하기 하겠죠. 그래도 더 많이, 더 빨리, 더 중요하게 발전하는 쪽은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시스템 반도체가 더 많이 발전하겠죠. 두뇌가 발전해야 더 똑똑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기계들도 점점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인간들 말 안 듣고 반란을 일으킬 때가 오겠죠. 자, 어쨌든 앞으로는 요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조금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미래에 더 중요해지는 반도체는 요 시스템 반도체다. 자, 그러면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가 더 많은 영향력과 힘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회사라고 기본적으로 둘 다 잘 만드는 게 아니고요.
메모리 반도체에 강한 회사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하는 회사가 또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인 건 누구나 다 알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반도체를 더 잘 만들까요? 메모리 반도체일까요?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일까요? 어떨까요? 중요한 문제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요 메모리 반도체에 강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반도체 1위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겁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약 70%를 우리나라가 만들었죠. 자랑스러운 일이죠. 자, 그럼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는 어떨까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짜장 잘하는 집이 짬뽕도 잘하겠죠. 그죠? 자,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은 안타깝지만 아주 낮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스템 반도체는 약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한 분야다. 무려 3% 정도밖에 안 돼. 메모리 70%랑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메모리는 세계 1등인데 시스템은 거의 꼴찌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면서도 한편으론 또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거죠. 앞으로의 시대는 시스템 반도체가 더 중요해지는데 말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두 반도체가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해도 그래도 어쨌든 둘 다 반도체인데 왜 어떤 건 세계 1등이고 하나는 꼴찌일까? 차이가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마치 산수는 전교 1등인데 수학은 전교 꼴찌인 이상한 느낌인데 말이죠. 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왜 메모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을까? 이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도 반도체 강국인 미국과 일본은 일찍부터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은 1950년대에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반도체를 만들고 있었고 일본은 미국을 따라 1960년대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반도체에 뛰어든 그때는 1980년대였습니다. 지금 2023년에 돌이켜보면 1980년대도 정말 까마득한 선사시대지만 말이죠.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그때도 이미 20년, 30년이나 뒤처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년, 30년이나 늦은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중 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걸 건축으로 비유하자면 초짜배기 신생 건설 회사라면 창고 건물을 짓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최첨단 빌딩을 짓는 게 쉬울까요? 아무래도 창고 건물이 좀 더 쉽겠죠.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짓는 거 하고 널찍한 물류 창고 짓는 거 하고 어떤 게 기술적으로 도전하기 좋겠습니까? 그리고 최대한 빨리 많이 지을 수 있는 건 또 어떤 쪽일까요? 네. 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는 그 특성상 생산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 찍어낼 수 있고요. 가격도 당연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죠. 네,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자,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는 기계의 핵심 두뇌이기 때문에 메모리보다 훨씬 복잡하고 만들기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의 종마다 두뇌의 크기와 발달한 부분이 다르듯이 컴퓨터의 두뇌와 자동차의 두뇌와 냉장고의 두뇌, 스마트폰 두뇌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기계에 맞게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애초부터 대량 생산 체제가 힘듭니다. 네. 가격도 당연히 더 비싸겠죠. 그래서 얘는 요거의 반대인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네,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이랑 메모리랑 약간의 생산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를 감안할 때 후발 주자가 뛰어들기 좋은 건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에 꽂히면 또 제대로 하는 우리나라의 타고난 근성이 있죠. 출발은 늦었어도 결국 미국과 일본을 밀어내고 메모리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자, 자고로 정상은 오르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장장 20년간 메모리 분야에서는 정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예. 분명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자, 정상을 지키는 건 좋은데 세계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스템 반도체가 더 부상할 전망인데 우리는 아직 그 분야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자, 우리 기업들도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를 늘리고 기술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계는 이미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반도체 패권을 두고 세계는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구별의 세계 최강국을 꼽자면 당연히 미국을 들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죠. 반도체 1위는 우리나라 아닌가요? 네,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1등이었고요. 시스템 반도체에서 올타임 넘버원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도 마냥 여유 부릴 때가 아닙니다. 미국을 위협하면서 점점 치고 올라오는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헐리우드 영화 보면 미국의 적은 주로 나치나 러시아, 중동 국가였죠. 이제 현실에서 미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명실상부 최고의 라이벌은 단연 중국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미중 갈등이라는 말이죠. 미중 갈등. 세계 패권 경쟁을 대표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둘이 체급이 비슷해졌다는 거죠. 자, 미국을 바짝 쫓아가던 중국이 2015년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우리도 직접 반도체를 만들겠다.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겁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선언. 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굴기라는 말은 우뚝 솟다, 정상에 서겠다 이런 말인데요.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자 또 생산 공장인 나라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반도체를 수입해서 썼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 쓰진 못했으니까요. 근데 식구가 많은 집이 매 끼니 배달시켜 먹을 수 있나요? 돈을 아끼려면 직접 해 먹어야죠. 게다가 앞으로는 반도체 없이는 세계 패권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굴기는 중국이 직접 반도체를 만들어 쓰는 자금률을 높이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2025년까지 자금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바로 반도체 굴기의 목표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세계는 살짝 긴장했습니다. 중국이 정말 반도체 독립에 성공하면 그동안 중국에 장사하던 나라들이 그만큼 큰 손해를 입는 거니까요. 네. 자, 아시다시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국가가 정책을 딱 정하면 모두가 한 방향으로 뛰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일이 추진되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회사를 차리고 반도체 학과도 세우면서 기술과 인재를 빨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자, 반도체 굴기는 계획대로 착착 진행됐을까요? 2015년까지 이제 2년도 안 남았는데 자금률 70%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네. 세상 일이 그렇게 맘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선언 이후에 약간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드라마틱하게 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프를 보면 요즘 다소 주춤하거나 정체에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2년 안에 70% 달성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그럼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무작정 실패했냐?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금률이 눈부시게 오른 건 아니지만 중국의 반도체 수요는 매년 역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 능력보다 반도체 총 수요가 훨씬 더 빠르게 오르는 거죠. 그 수요를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도 중국의 힘이라면 힘입니다. 다시 말해 반도체 만드는 회사치고 중국 손님을 안 보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중국이 대외 선포한 목표치는 분명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나라가 어떻게든 조금씩 기술력을 쌓고 생산 규모를 늘리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세계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상을 지키려는 미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자, 중국이 이렇게 반도체 짱 먹겠다는데 미국이 그러세요, 응원합니다 이럴까요? 아니겠죠.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겠죠. 중국의 견제를 하기 위한 미국의 아주 노골적인 공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얼마 전 반도체법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자, 2012년에 미국이 반도체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반도체법이 뭘까요? 반도체와 관련된 법일 텐데, 자, 법은 내용은 간단해요.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세금도 깎아주고 돈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좋네요. 이참에 우리도 미국 가서 시스템 반도체 기술도 좀 배워야죠. 미국도 공장이 들어오면 자기네들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좋습니다. 서로 돕고 살자는 취지의 법안 같네요. 미국에 공장 신설하면 보조금을 준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보조금 받고 짓는 게 좋죠. 자, 근데 미국은 이 보조금을 주면서 아주 특이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었을까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커먼 양복쟁이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주방을 한번 봅시다. 황당하죠?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벌었는지 장부도 좀 봅시다.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는데 입만 이미 장부를 보고 있어. 그러더니 많이 벌었네요. 그럼 이만큼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누구야? 근데 양복쟁이는 들은 채도 안 하고 저기 길 건너 번화가에 가게 하나 더 하시죠. 이제 거기서는 장사하지 마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뭐라고? 야, 니 뭔데? 니 뭐 하는 놈인데? 하니까 양복쟁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의 사업 파트너입니다. 네, 이런 놈이 정말 사업 파트너 맞나요? 글쎄요, 아닌 것 같은데. 자, 미국의 반도체법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미국에 공장 지으세요. 빵빵하게 도와줄게. 그 대신 너희 생산시설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고 회계장부 제출하고 돈 많이 벌면 우리한테 토해내야 돼. 참, 이제 중국하고는 이제 절대 장사하면 안 돼. 알았지? 이런 내용이 담긴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보기엔 정말 황당한 내용이죠. 네. 자, 이 법이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긴 말하지 않을게요. 미국의 법은 미국이 만들 권리가 있으니까 그건 냅두고요. 자, 그럼 왜 이런 법을 만들었냐?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의도를 교묘하게 숨긴 것도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직접 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 바로
중국이랑 장사하지 마라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 보조금 지급 조건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중국이랑 장사하지 마. 자,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 바로 이 4번 중국이랑 장사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자, 이 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중국은 그야말로 세계의 공장입니다. 온 나라 회사들이 중국에 공장을 차려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게 생산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겠죠. 반도체 회사들도 이미 중국에 공장을 많이 차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법에 의하면 이제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는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하고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하겠죠. 이 말인즉슨 중국에서 만든 반도체는 팔지 말라는 소리가 됩니다. 네, 또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에 있는 공장에 더 이상 설비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10년간 딱 5%만 할 수 있대요. 아니, 반도체라는 게 고도의 기술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설비 투자를 제때 못하면 당연히 기술력을 높일 수가 없죠. 번화가 있는 식당에 직원도 늘리지 말고 재료도 좋은 거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장사를 대체 어떻게 해요? 이거 역시 중국에 지은 공장에선 이제 생산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두 조항은 중국에 지은 공장은 이제 문 닫으라는 겁니다. 중국이 더 이상 반도체 기술을 배우지 못하게 말이죠. 굉장히 노골적이죠. 이건 뭐 대놓고 중국을 왕따시키는 겁니다. 자, 이 조항 이해되시죠? 중국에서 만든 거 팔지 마. 중국에 있는 공장 투자하지 마. 자, 미국의 의도 알겠어요.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든 막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나라들이 굳이 이 법을 꼭 따라야 할까요?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과연 이 조항을 다 지키는 게 현명한 처사일까요? 미국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같이 무작정 따라가는 게 좋은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요 반도체법의 취지는 중국을 왕따시키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것도 힘이지만 사는 것도 힘이죠.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다른 나라가 보기에 반도체법을 무작정 따르자니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게 찍히면 어떡하나 싶은 거죠. 당연하죠. 아니, 중국 왕따시키기에 동참한다는데 중국이 그 나라를 좋게 보겠어요? 아니겠죠. 그럼 중국도 가만히 안 있고 복수를 하겠죠. 어떻게? 그 나라 물건을 안 사는 겁니다. 그럼 그 나라는 중국이라는 최대 시장을 잃는 거죠. 선택에는 당연히 대가가 따릅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는 틈에 주변국들은 이쪽 저쪽 눈치를 봅니다.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고도 싶고 중국이랑 장사도 해야 되는 나라들은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건 비겁한 게 아니고 고도의 전략과 외교술이 필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식당 사장인데 오는 손님을 가려가면서 받을 거예요? 손님들의 정치 성향을 확인하고 음식을 팔 거예요? 인종, 피부 색깔, 성적 지향, 종교, 이념 이런 거 일일이 다 확인해서 장사하실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장사를 하지 말아야죠. 아니면 그런 배짱을 갖고도 잘 팔리는 대단한 음식을 만들든가. 가게 사장이 손님을 가려받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거나 옳고 그름도 분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치관을 갖되 장사는 장사대로 실리를 추구하는 거죠. 자, 현대사회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십자군하고 이슬람이 전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외교 무대는 흑과 백이 선명하게 나눠지는 것도 아니에요.
유일한 가치가 있다면 오로지 내 나라 이익이 먼저다 이거겠죠. 그래서 세계 주요 나라들의 반응은 우리는 그래도 중국이랑 잘 지낼래였습니다. 이건 중국이 너무 좋아, 중국이 하는 건 다 맞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단지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잃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독일이나 프랑스, 스페인 같은 유럽의 주요 나라들은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국이랑도 장사해야 되고 미국이랑도 어쨌든 동맹도 해야 되고 그런 외교의 묘미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들은 미국이 반도체법을 하자는데도 중국에 가서 세일즈를 했습니다. 뭐 중국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실리를 챙겨야 되니까 그런 거죠. 자,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에 서 있을까요? 미국에서 반도체 기술도 배우고 또 동맹국이고, 근데 중국에 물건도 팔아야 되고, 그럼 진짜 좋겠죠. 그게 진짜 외교술입니다. 자,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 요즘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반도체와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반도체고 최대 단골 손님은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반도체를 안 사면서 우리 수출이 박살이 난 겁니다. 중국이 왜 갑자기 우리 걸 안 사기 시작했죠? 요 반도체 굴기가 성공해가지고 자금률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억울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큰 충격 요법이 돼서 우리도 더 열심히 하자 자극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봤듯이 중국의 자금률이 그다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반도체만 안 산 거예요. 왜 안 샀냐? 우리나라가 이 미국의 중국 왕따 전략에 열렬히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는데 중국이 우리 제품을 사주겠습니까? 안 사겠죠. 우리가 미국 형님 따라가느라 중국이라는 최대 단골 손님을 잃은 겁니다. 그 피해는 당연히 우리 경제에 미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오로지 여기에다가 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인. 미국이 하는 건 다 옳다, 이런 심정이에요. 자, 미국의 욕망과 우리의 욕망은 서로 다릅니다. 미국은 중국이 뭐 크게 밟고 싶겠죠. 그건 미국의 살 길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저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어이없는, 진짜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 게 있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요. 자, 미국이 지금 중국 왕따 전략을 짜고 있죠. 근데 정작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교역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장사를 실컷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하자는 겁니까? 왕따를 주도하는 놈이 뒤에서는 또 친하게 지내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황당하다고 했지만 사실 이것도 겉으로는 욕하고 싸워도 뒤에서는 실리를 챙기려는 외교술이라고 봐야죠. 근데 그러면 우리 이 왕따 전략에 참여한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내팽개치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했던 우리나라 말이에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큰일 났어요. 진짜 어떡하면 좋습니까? 자, 소위 미중 갈등은 미국과 중국 둘이서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반도체 경쟁만이 아니라 세계 최고 패권 자리를 놓고 다투는 전쟁이죠. 그 치열한 포화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힘이 더 센 쪽에 붙어서 줄 서자,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 걱정이 돼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좋을까요?
자, 어쨌든 2시간에 걸쳐 반도체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보기 전보다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항상 업로드가 느린데도 불구하고 가끔 원색적 비난을 할 법도 한데 참고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늦어도 언제나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